얼마 후 총맹부인은 천지왕의 말대로 태기를 느꼈습니다. 총맹부인은 조심하고 삼가며 10달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총맹부인의 몸에서 해와 달처럼 잘생긴 아들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가 글 공부를 할 나이가 되어 서당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대벼랑 소벼랑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모두 있는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인 총맹부인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총맹부인은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벼랑 소벼랑 형제가 풀이 잔뜩 죽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총맹부인은 걱정이 되어 아이들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우리를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잘 들어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해한 쌍둥이 형제의 얼굴에 그늘이 들었습니다. 총맹부인이 대벼랑 소벼랑 형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죽어서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인 천지왕이시다. 쌍둥이 형제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형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 후 형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나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총맹부인은 고이 간직해 두었던 박씨를 꺼내서 형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면서 너희에게 남겨놓은 것이다. 정월 첫 퇴진날에 이 박씨를 심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게다. 아버지가 있고 그것도 하늘의 신인 천지왕이며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꼽으며 정월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는 정월 첫 돼지날이 되자 정성스럽게 천지왕이 남기고 간 박씨를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씨를 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움이 돋아나고 박넝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총맹부인과 대벼랑 소벼랑 형제는 하늘로 치솟은 박넝쿨을 보면서 천지왕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대벼랑 소벼랑 형제는 곧바로 박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밤 사흘낮을 타고 올라가 드디어 하늘에 닿았는데 덩굴 끄트머리에는 아버지 천지왕이 걸터앉는 용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빈 용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대벼랑 소벼랑 형제는 용상에 걸터앉아서 이 용상은 비어있으니 임자 없는 용상인가? 임자 없는 용상이면 우리가 차지해볼까? 하고 흔들며 놀다가 그만 박덩굴이 감긴 왼쪽 뿔을 뚝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용상 뿔이 박덩굴과 함께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부터 임금이 앉는 용상에는 왼쪽 뿔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벼랑 소벼랑 형제가 놀고 있을 때 아버지 천지왕이 와서 보고 아들들이 박덩굴을 타고 올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천지왕은 하늘로 올라온 대벼랑 소벼랑 형제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너희들이 대벼랑 소벼랑이냐? 어머니가 너희들을 잘 키웠구나. 이제야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천지왕은 대벼랑에게는 이승을 다스리게 하고 소벼랑에게는 저승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혼란을 끝내고 질서가 잡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인 소벼랑은 저승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신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승은 생기가 없고 음울한 곳이었습니다. 소벼랑은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밝은 세상인 이승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소벼랑은 국리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형인 대벼랑에게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내기였습니다. 우리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승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벼랑은 소벼랑의 엉큼한 속셈을 알았지만 선선히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자. 소벼랑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먼저 수수께끼를 내십시오. 대벼랑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우에 어떤 나무가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고 또 어떤 나무가 잎이 지느냐? 소벼랑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속이 꽉 찬 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고 속이 빈 나무는 잎이 집니다. 대벼랑은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우야, 그렇지 않다. 갈 때는 마디마디 속이 비어있어도 잎이 지지 않는 법이다. 소벼랑은 약이 올랐지만 첫 번째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소벼랑은 재차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대벼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대벼랑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오의 언덕에 있는 풀은 왜 더디게 자라고 낮은 쪽에 있는 풀은 왜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아느냐? 소벼랑은 잠시 궁리를 한 다음에 대답했습니다. 형님, 봄철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높은 곳에 있는 흙은 씻겨 내려가 그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낮은 곳에는 흙이 쌓여 풀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대벼랑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높은 데 있어도 길고 발등의 털은 낮은 데 있어도 짧지 않느냐? 소벼랑은 말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소벼랑은 대벼랑이 낸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소벼랑은 수수께끼로 대벼랑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인 대벼랑의 지혜가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벼랑은 순순히 이승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벼랑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형님, 우리 꽃을 심어서 꽃이 활짝 핀 사람이 이승으로 가고 꽃이 시드는 쪽이 저승으로 가면 어떨까? 대벼랑은 소벼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자. 대벼랑 소벼랑 형제는 꽃구름을 타고 서천 꽃밭에 가서 꽃감관에게 꽃씨를 받았습니다. 그 꽃씨를 한 개씩 나누어서 은동이에 흙을 담고 정성 들여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곧 꽃씨에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대벼랑이 심은 꽃씨에서 나온 꽃은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소벼랑은 이대로라면 꽃 피우기 내기에서도 패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소벼랑은 이대로라면 꽃 피우기 내기에서도 패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소벼랑은 다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패배의 위기에 놓인 소벼랑은 나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소벼랑이 대벼랑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누가 더 잠을 잘 자는지 내기해 봅시다. 이번에도 형 대벼랑은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자. 그리고 대벼랑은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벼랑은 옆에 누웠지만 잠을 자지 않고 곁눈으로 대벼랑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벼랑은 대벼랑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얼른 서로의 꽃을 바꿔놓고 시치미를 떼고 잠이 든 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벼랑은 호들갑을 떨며 깊이 잠든 대벼랑을 깨웠습니다. 형님, 일어나서 점심을 드셔야죠. 대벼랑이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의 꽃이 동생 앞으로 가고 동생의 꽃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벼랑은 자기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벼랑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소벼랑에게 이승을 넘겨주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이긴 소벼랑은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습니다. 대벼랑은 동생 소벼랑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지 못하고 이승을 동생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벼랑은 저승으로 가기 전에 소벼랑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승의 신이 되어 이승으로 가겠지만 그곳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평화로운 질서를 해치는 무리들이 많을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강도와 도둑들이 많을 것이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대벼랑은 세상의 평화를 저해하고 모두의 행복을 해치는 무리들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며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이승의 신이 되었다는 기쁨에 빠져있던 소벼랑은 대벼랑의 주의를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소벼랑은 한시라도 빨리 이승으로 내려가 그곳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벼랑은 대벼랑과 작별하고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땅 위 이승은 소벼랑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벼랑이 그에게 주의를 준 것처럼 땅 위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2개씩 떠 있어서 낮에는 살갗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고 밤에는 이가 저절로 딱딱 마주칠 정도로 추웠습니다. 게다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도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고 어떤 동물들은 불량배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대벼랑이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살인이 벌어졌고 강도와 도둑들이 들끓었습니다. 소벼랑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벼랑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승의 혼란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소벼랑은 염치가 없었지만 대벼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처럼 내 마음도 혼란스럽습니다. 형님이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대벼랑은 물끄러미 소벼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벼랑은 소벼랑의 눈과 표정에서 참회의 빛을 일궈냈습니다. 대벼랑이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자
소벼랑은 몸이 달았습니다. 형님이 아니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대벼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벼랑은 소벼랑과 함께 이승으로 갔습니다. 이승은 소벼랑의 말처럼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벼랑은 혼란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며 평화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상을 차근차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벼랑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세상에 큰 고통을 주는 두 개의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대벼랑은 활과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활의 무게가 1000근이었고 화살의 무게 또한 1000근이었습니다. 대벼랑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0근 무게가 나가는 활에 1000근 무게가 나가는 화살을 재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벼랑은 먼저 떠오른 해를 그냥 두고 뒤에 따라오는 해를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을 맞은 해는 동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방법으로 뒤에 따라오는 달을 쏘아서 서해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후 하늘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벼랑이 하늘에 떠있던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던 맹렬한 더위와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한층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대벼랑이 두 번째로 착수한 일은 동물과 식물, 인간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벼랑은 소나무 껍질을 말려서 빻은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벼랑은 그 가루를 세상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 가루를 뒤집어 쓴 동물들과 식물들은 혀가 굳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식물들이 말을 하면서 생긴 혼란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고 소란스러운 동식물들의 입까지 막자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지왕이 고민하고 희망했던 질서가 잡힌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과 닮아갔습니다. 이제 대벼랑의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죽은 자들의 처리였습니다. 그것은 저승의 신인 대벼랑과 깊이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대벼랑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준비했습니다. 대벼랑은 사람들의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가 100근이 넘는 자는 이승으로 보내고 100근이 되지 않는 자는 귀신으로 처리해서 저승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무게를 재서 각각 이승과 저승으로 보내고 일 처리를 끝냈습니다. 아오야, 이제 남은 일은 법을 맑게 하여 반듯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니라. 혼돈의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수립한 대벼랑은 자기가 저승으로 보낸 죽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대벼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벼랑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다시 이승의 신 소벼랑이 맡았습니다. 형제의 운명, 이승과 저승의 신으로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직도 인간들 사이에 온갖 범죄가 끊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등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소벼랑이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헛된 욕심을 부려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